정말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어느새 끝이 나고 있는데요. 워낙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던 만큼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썰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3부작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경제, 국제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 그중에 첫 번째 순서로 세계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경제 전망하기에 앞서서 항상 연말이 되면 예.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거는 올해 기억에 남는 이런 사람, 고마운 사람 이렇게 한 분, 예. 몇 분 정도 얘기하신다면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일단 한상춘 위원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아, 예. 저는 뭐 시청자분을 일단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내내 이렇게 지켜주시는 시청자분, 그리고 이 방송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한국경제 미디어그룹의 김정호 사장, 예. 그리고 밖에서는요 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까지 해서 예. 이 넥타이까지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시오비전그룹의 김태욱 회장, 그리고 올해 예. 또 하나 이렇게 빼놓지 못한 사람은 음. 올해 이렇게 이 방송을 전체로 이렇게 총괄해 주시는 김재현 PD, 나름대로 스태프진들 같이 예, 만났죠.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생각나지만 예. 시간상 좀 여기서 줄이고요. 시작부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예, 예. 일단 세계 경제 연초에는 따뜻해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침체론이 많았었죠. 예. 이런 분들은 지금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침체론, Great Recession이라든가 모아 크라이시스에서 더 큰 위기론 이런 쪽이 이제 연초에 출발했었죠.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내려잡는 것도 있었고, 예. 또 기억이 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관론들이 3월에 미국에서 SB 사태, 실리콘밸리 사태가 나서 제2의 금리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런 비관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었죠. 예. 그러나 세계 경제의 결정적인 것은 전환점이 됐던 것은 올해 2분기 이후 3월 SB 사태가 과거에 금융위기 경험이 있었던 제닛 옐렌 재무장관, 그리고 시장에서 조언을 했던 워렌 버핏, 그렇죠. 이게 합작품에 의해서 미국의 제2의 금융위기가 우려됐던 것이 극복됨에 따라서 예. 세계 경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막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 따라서 IMF라든가 세계적 예측기관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죠. 예. 상향 조정에 시작해서 증시도 같은 흐름, 같은 금융 변수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대였거든요. 예.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올해 한 5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는 지금의 추정치를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정도를 해서 연초의 대침체론, 그 다음에 더 큰 위기론 이런 것이 얼만큼 잘못됐던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증시 전망이라든가 경기 전망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이렇게 상조하고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올해를 평가를 뒤돌아보면서 얘기 나오는데요. 굳이 이 상조하고 상반기 하반기보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볼 때는 루트형이다. 초반에 좀 많이 어려졌다가 4분기서부터 경기가 회복되다가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다가 4분기에는 정체되는 모습.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상조하고보다는 루트형의 예. 이렇게 모습을 보인 것이 올해 경기 순환상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국가별로도 하나씩 점검해 볼 예정인데요. 우선 미국 경제. 자, 이렇게 부상해서 세계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점이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미국 경제죠. 그렇죠. 미국 경제죠. 세계 증시를 이끌었던 것도 미국 경제고 사실 그런데요. 연초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많았죠. 그렇죠. 예. 페드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올해 성장률 3월에 그것도 페드가 올해 성장률 0.4%였습니다. 근데 잉크도 마르시기 전이니까
12월 전망치 올해 성장률 2.6%죠. 그러니까 성장률의 상향 조정치를 보면 2.6 빼기를 0.4하면 사실 2.2%포인트인데요. 이걸 페드의 설립 역사상 1913년 이후로 예. 시청자분한테 이 데이터를 좀 이렇게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설립에 처음 일이었습니다. 올해 뭐 특이하게 뭐 비정상적 사건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예. 이렇게 올해 3월 달에 올해 성장률 0.4%에서 12월 달에 2.6% 그냥 헤매다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페드의 이 세경제 성장 페드의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이 포브스입니다. 페드 예. 플러스 US에서 포브스 팀들인데요. 아주 대대적인 개편 자금에 착수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연준의 예측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믿고 뭐 예견하는 페드 인사들이든가 파월 의장도 뭐 설왕설래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그 신뢰가 가장 떨어졌던 거죠. 그 모습이 이제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드의 마지막 전망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보고 전망했으니까 예. 그 12월 달의 전망치를 토대로 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4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미국은 경상수지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름목걸에서 자 한편은 성장률, 우편에는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실업률, 그 다음에 국제수지 이렇게 해서 거시경제 4대 변수 경상수지는 빼고 중심통하니까 12월 달의 전망치를 보면 올해 성장률 2.6%. 그 다음에 물가는 그 페드의 물가 지표 잣대가 되는 PCE는 1월 달에는 1.8로, 11월 달에는 1.8로 내렸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2.8%. 예. 그 다음에 실업률은 3.8%죠. 얼마큼 기가 막히게 좋은 모델입니까? 그렇죠. 잠재 성장률 1.7% 대비해서는 성장률 2.6%. 지금 2.8%는 물가 목표치 2%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실업률 3.8%는 완전 공익 수준이죠. 얼마큼 그렇죠.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적으로 미국 경제의 질적으로 튼튼하다 보니까 내년에 미국 경제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침체 확률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들었던 주역이 누구냐? 예.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파월 의장도 아니고 미국 경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옐렌 그리고 경제정책의 큰 틀을 했던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이 힘이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경제를 루트형이라 본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 어떤 용어가 나왔습니까? 노랜딩, 그다음에 골디락스 그리고 사실상 미국 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온 중에 라지 패치보다 소프트 패치 그리고 소프트 랜딩 이런 좋은 용어들이 많이 나왔다. 이게 미국 경제를 올해 한 해로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용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 쪽 상황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경기 부양 이 기대감은 정말 컸었는데요. 정작 중국 경제 까놓고 보니까 상당히 부진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홍익커가 까놓고 본다는 예.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사실 국내 증권사 대부분들이 올해 중국 경제, 중국 증시 또 중국 주식의 추천에 대해서는 전부 틀렸죠. 작년 공산당 대회에 코로나 해제, 리오프닝, 경기 회복, 경기 부양 전부에서 중국 주식을 했습니다는 예. 올해 중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 주가가 평균적으로 18% 올랐는데 중국 주식은 유일하게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25% 빠졌습니다. 예. 지금 상해 지수 나오죠? 이렇게 상해 지수 52주니까 1년치가 되겠죠? 10% 정도 빠졌는데요. 홍콩은 이보다 더 빠르졌습니다. 홍콩 이에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게 터지고 있죠. 예.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의 예측력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다시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다 겹쳤죠. 예. 일단 시진핑 악재가 있었죠. 경제 운영 체계가 완전히 폐쇄라든가 통제 경제를 하고 대외적으로 보면 예측하지 못하게 되고 중국 내 자산을 뺏어버리고 되고 이런 그 시진핑 악재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다시 30년 이상 뒤진다든가 1대1로 계획이 고리대금으로 보면서 실패했던가 예. 하나하나 내용이 다 중요한데요. 오늘 총체적으로 점검해 드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 투자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고임금, 고규제, 고세율 문제 이런 것은 여기 이제 땅값 같은 거는 빼겠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임금이 높고 규제가 높고 세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내에서 세 가지 도넛 현상이 나타났죠. 기업들 빠지고 예. 증시 빠지고 그다음에 사람도 빠지고 그래서 세 가지 도넛 현상,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올해의 중국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용어, 이 공식 용어,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예. 소위 Great China Access, GCE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죠. 예. 그런 과정에서 내년대로 들어올 것이냐. 뭐 중간에 핵심 부분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보면 도넛의 가운데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운데에 빠졌으니까 뭐냐. 거의 도넛의 겉대기는 중간에 없으니까 쉽게 홍해과가 뜯으면 쉽게 뜯어지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경계 회복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IMF 기관들도 내년에 5%에서 뭐 4%째 초반 이렇게 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가장 아마 미 하버드에서는 가장 중국 문제 전문가십니다. 로버트 케너스 로커프 교수가 예.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는 2에서 3%뿐이 안 될 것이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중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어, Great China Access를 연구하고 또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오프닝, 경기 부양, 중국 주식 추진, 정보. 엇갈렸던 것, 빗나갔던 것 이런 것을 중국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로고프 교수가 제시한 2에서 3%대, 사실 5% 거의 절반 수준이니까 절반 수준이죠? 이게 네네. 충격적인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미중 관계를 또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그동안 관계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가 중국 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평가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국제적으로 보면 올해 세계 경제를 입장할 때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는 예. 미중 간 패권 맞출해서 중국이 완전히 뒤진 것, 한 세대 30년 이상 뒤진 것이 결국은 중국 경제를 어렵게 했던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중 간 마찰도 중국이 뒤지니까 새로운 관계가 모색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이 뒤지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 몰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올해도 세계 경제를 점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 또 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암초에 맡아서 올해 그 타이타닉이라는 얘기가 유난히도 많이 나왔죠.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시진핑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5월에 정냉경원. 자, 정치는 냉랭하게, 경제는 친밀하게 내지는 온화하게. 예. 이 대목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동안 디커플링, 아주 양분화, 다이카타마이즈, 양분화 관계에서 올해는 디리스킹,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해서 올해의 세계 경제를 전망할 때 이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도 아마 올해의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대목들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사실 G7이라든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사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했던 회의서부터 미중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지난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디리스킹에 천타줄을 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측면에서는 좀 많은 온화한 분위기가 나왔죠. 예. 그리고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자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승리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중국을 미국이 안아가야 되잖아요. 아직 안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또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예. 그래서 캠프 데비드 협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중국이 오든 안 오든 간에 한국과 미국과 그다음에 사실 일본이 사실 동맹국 체제에서 예. like food minded 해서 이수관계끼리 중국에 대해서 안아주는 이런 모습이 결국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미국과 중국 이 관계에서 내년도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미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는 미중 간 패철이든가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는 예. 설러번 패러다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설러번 패러다임에 의해서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격차를 벌여줄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닛 앨런이든 설러번이든 사실 한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불확실한 환경에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의 맹주로 꼽히는 독일.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한 거는 정말 충격 아니었습니까? 네, 유럽 경제는 올해 좀 상당히 시련의 하나였었죠. 유럽 경제가 성장률의 측면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침체 국면에 해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럽 통합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하나는 브렉시트가 2016년에 했습니다는 네덜란드가 유럽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에서 아직 탈퇴는 안 됐습니다는 예. 넥스트, 네덜란드 플러스 엑스트에 합쳐서 브렉시트에서 넥스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도 올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커다란 하나의 획을 그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데는 예. 자 카탈루아가 관광 수입에서 왜 우리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리지?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올해 외신들에서 카탈루아에서 시운동 했죠.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들이 벌어서 왜 전 국민을 먹여 살리냐 하는 스페인 내의 독립운동도 올해 세계 경제를 입장에서 또 앞으로 유럽 통합과 관련돼서 굉장히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사실 그 유럽이 이렇게 어려움이 되는 데는 그동안 독일의 맹주 역할을 했었던 메르켈 총리까지 잘했던 메르켈 총리 입장이 좌파 우성향에 했던 슐츠가 들어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독일 경제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요즘 기득권이 없는 시대거든요. 뭐든지 금융회사에서 내가 대형 증권사가 됐다 내지는 대형 은행이 됐다 내지는 뭐 삼성전자처럼 대형했다 하더라도 지금 기득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술 먹고 헬렐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독일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슐츠라는 사람이 대내적인 정책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독일의 슐츠의 실현이 됐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유럽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통합과 안달과 관련해서는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통합과 안달과 관련해서는 예. 굉장히 독일 경제가 살아나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세계 경제를 돌이켜보면은 뉴 트렌드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국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국가별로 명암도 많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목은 뭐 알탈시아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것도 올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용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탈시아는 다들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결국 이코노미스트가 알탈시아는 알터너티브 대체라는 측에서 어디를 대체하느냐? 중국을 대체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아시아다 하는 측면에서 알타시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공부했던 이렇게 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리오프닝 강조했고 중국을 뭐 이렇게 해서 올해 경기가 부양해서 때 되면 나와가지고 했던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할 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하는데요.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한 국가로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죠. 근데 네트워크니까 like mind country지 않습니까? 예. 유사국가끼리 서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 중국이 한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지만 기술력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과 대만과 인도가 대체할 수 있다. 자원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대체할 수 있다. 금융은 싱가포르, 물류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건비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빨랐죠. 중국에서 이탈이 빨랐죠. 근데 그렇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다른 국가들은 부상했죠. 그래서 올해도 알타스에서 중국에 이탈했던 자금, 이탈했던 기업, 이탈했던 사람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국가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미국 경제까지 명암이 갈렸다. 이것도 세계 경제에서 큰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알타시아 국가 가운데선 당연히 인도가 가장 뜨겁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중국 경제 그리고 홍콩 증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인도는 뭐 엊그제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세계 경제를 보면서 선진국은 미국, 신흥국은 인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돈을 가장 많은 인도와 관련된 이렇게 ETF라든가 이런 게 됐는데 올해 성장률 정말 좋았습니다. 3분기 성장률 7.6%, 그다음에 2분기 성장률 7.8%입니다. 왜 좋은지는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이탈된
기업이 들어오고 이탈된 자금이 들어오고 경험했던 사람이 들어오는 관계로 인도 자체적으로 IT 능력 뛰어나고 수학 능력 뛰어나고 경제력이 젊고 이런 또 인구도 많고 이런 게 복합돼서 사실은 경제를 이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중심에 있어서는 모디 총리가 그동안 인도의 카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내륙간대 체제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경제개혁, 국가 개조 산업을 했던 것들이 어울려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서 올해 인도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인도가 부상됐던 것을 우리가 파크스 중국의 중심에서는 파크스 시니카라는 번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파크스 시니카는 죽고 파크스 인디아가 부각될 것이다. 파크스 인디아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이 한마디로 올해 인도 경제 얼마큼 부상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파크스 아메리카의 부활,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는 파크스 인디안의 새롭게 용어 탄생, 이것도 부각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시선을 조금 돌려서 중남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남미 쪽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핑크타이드 물결이 급속도로 무너진 것, 이것도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중남미에서는 좌파에 해당되는 좌파가 전물결이 했던 것이 핑크타이드 물결인데요. 작년 10월에 사실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 재임되고 나서부터 중남미 국가들이 올해 핑크타이드 물결이 줄지어 무너진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세계경제의 입장에서 또 내년도에 세계경제 앞날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다들 아실 겁니다. 룰라 대통령이 선두격인데요. 이분은 노동자로 하기 때문에 좌파로 불려집니다는 좌파 우우 쪽에 가정됩니다. 중도 좌파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경제 노선은 완전히 실용 요소에 노선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랑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룰라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의 복귀라 하니까 자 멕시코, 칠레, 그렇죠. 콜롬비아, 에콰도르로 이렇게 해서 핑크타이드 물결이 무너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피날레는 아르헨티나 대선이죠. 말레이 대통령 취임했죠. 이달 들어서 취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탈 핑크타이드가 중남미 또 세계경제에서 텐데요. 자 여기서 새로운 용어도 또 나왔죠. 예. 파워쇼 이코노믹스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자막에 돌려주겠습니다는 파워쇼 이코노믹스라. 요건 공식 용어입니다. 이코노미에서에서 예. 쇼 이코노믹스가 아니라 파워 전기톱. 원래 이제 전기톱 이코노믹스 이게 이제 내년대 경제에서 중남미 경제에서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공식 용어입니다. 근데 초쇼라는 전기톱으로 쓰지 않고 파워쇼로 썼느냐. 아주 개혁의 방침이 좌파 물결에서 경제 정책에서 완전히 돌아가겠다. 지난 주말에도 아르헨티나에서 고액권 10배죠. 10배 이상의 고액권을 발행해서 충격을 대고 있고 정부 사이즈에서 스몰 가먼트에서 전부 줄이자 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중남미 경제 앞날 그리고 전 세계 좌파 물결 관련해서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도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좌파 물결에 어떻게 명호를 갈리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 파워쇼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가장 중요하죠. 한 해 돌이켜봤을 때 우리 경제는 어땠습니까? 네, 우리 경제 연초부터 비관론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비관론을 저지른 게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되든 간에 뭐 교수께서 그냥 비관론 뭐 이렇게 해서 뭐 경제연구소 실장께서도 뭐 더 큰 얘기론 한국 사람이 비관론 얘기했던 것이 지금 경제에선 심리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좀 경제를 붙들어서 그게 뭐 야당이든 여든 우리 국민들이 그 살림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경제가 안 좋더라도 좀 적당히 올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좀 그런 대목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 예.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는 자 올해 성장률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1.4% 정도에서 일본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돼. 요즘 제가 좀 많이 대주장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우리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금 성장률이 1.4%인데 이게 뭐냐 상저하거나
얘기하고 이게 좀 경제 실질 컨트롤을 따라서 자, 미국에서 오면 제닛 앨런이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큼 큰 경제를 이끌어가느냐. 미국도 사실은 공화당과 그다음 민주당 안에 갈결 기재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런 경륜과 저런 지식과 저런 지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 강요해서 무슨 내 사람이니 뭐니 오늘 세계 경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뭐 이렇게 해서 인재 영입이 되는데요. 정말로 뭐냐? 한국경제신문이 지금 캐치프레이스로 하는 국회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 경제에서 보면 정치의 모든 것이 80% 경제다. 경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경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들어왔던 사람이 내가 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허지왔던 홍성국 의원님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안 내다.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안 낸다. 이게 한국 경제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정리해 준다면 자, 모 백화점에서 백화사전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보면 어센틱. 올해 뭐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나왔는데 진짜냐? 진짜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든 게 진짜냐? 진짜 이게 가장 맞는 경제다. 맞는 국가다. 그럼 경제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 시청자분이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센틱. 가장 본보 깊고 한국이다. 가짜뉴스 진짜 지금 이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연말 3부작 가운데 세계 경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